단돈 몇만 원을 아끼려고 그 흔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도 마음 편히 마시지 못했다. 그런데 내 훌륭하신 남편이라는 작자는 우리 마포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빼돌려 자기 필라테스 강사 상간녀에게 포르쉐를 사다 바쳤다. 이혼하던 날 시어머니는 내 코끝에 삿대질을 하며 뼈대 없는 집안의 가난한 기집애라고 악을 썼다. 위자료는 단 한 푼도 받을 생각 말라면서. 그랬던 그녀가 딱 한 달 뒤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전화를 걸어왔다. 자기 아들 목숨을 살려야 하니 1억 원만 내놓으라고. 아주머니, 뭔가 단단히 착각하셨나 본데 그 돈은 당신들 온 가족이 지옥으로 떨어질 특급행 티켓이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해 추석 당일 아침, 지수의 팔꿈치는 이미 감각이 없었다. 극심한 통증이라기보다는 어깨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둔탁하고 뻐근한 감각이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전을 부치기 시작해 지금까지 꼬박 19시간 동안 그녀는 그 무쇠 프라이팬 앞을 5분 이상 떠나본 적이 없었다. 주방 환풍기는 고장난 지 석 달이 넘었다. 시어머니 이 여사는 늘 사람 불러서 고쳐야 하지 말만 할 뿐 끝내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 기름때는 그대로 천장에 들러붙어 누런 막을 형성했고 지수의 머리카락과 엉겨붙었으며 그녀의 속눈썹과 입술 피부에까지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쳐내자 번들거리는 기름 자국이 남았다. 프라이팬 위 오징어전은 아직 한쪽 면이 덜 익은 상태였다. 그녀가 뒤집개로 전을 꾹 누르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가장자리 반죽이 노릇노릇해졌다. 그녀는 조심스레 전을 뒤집었다. 지수야, 동태전은 아직 멀었니? 거실에서 시어머니 이 여사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질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불만을 통보하는 소리였다. 금방 나가요, 어머니. 지수의 목소리는 불경을 외듯 평온했다. 그녀는 오징어전을 꺼내 이미 3단으로 쌓인 접시 가장자리에 가지런히 담고는 몸을 돌려 냉장고에서 미리 재워둔 동태전을 꺼냈다. 냉장고 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훅 끼쳐오며 매캐한 연기 속에 찰나의 숨통을 틔워주었다. 지수는 그 틈새에 서서 눈을 감고 꼬박 3초 동안 찬 바람을 맞았다. 단 3초. 그러고는 다시 동태전을 프라이팬에 올렸다. 거실에서는 남편 박민우와 시아버지 박재수가 나지막한 교자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반쯤 비운 소주병과 땅콩 안주가 놓여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 방송이 흘러나왔고 진행자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 남자 사이에 앉은 시어머니 이 여사는 수시로 거실 안쪽을 기웃거렸다. 주방 가리개 너머 지수의 뒷모습에 꽂힌 그녀의 시선은 마치 시간을 재고 있는 듯했다. 내년 예단 말이다. 시어머니 이 여사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껏 낮췄지만 주방에 있는 지수의 귀에는 또렷하게 박혔다. 너희 둘이 걔한테 단단히 일러더라. 지난번에 해온 그 이불 세트 내가 남주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대번 알아보더라. 그 브랜드 정품 아니라고. 지수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 그 이불 백화점에서 산 거야. 민우의 목소리는 느릿느릿했다. 마치 남의 일이라도 되는 양 심드렁한 투였다. 백화점에도 짝퉁은 있어. 이 여사가 단호하게 못을 박았다. 애초에 결혼할 때 내가 말했잖니. 너희 집에서 혼수로 해온 가전, 그 식기세척기, 반년 만에 고장난 거이 내가 그 브랜드 별로라고 진작에. 프라이팬 위 동태전에서 요란하게 기름 튀는 소리가 났다. 지수가 무의식적으로 반걸음 물러섰지만 기름방울은 기어이 그녀의 손목에 튀고 말았다. 고개를 숙여보니 피부에 자그마한 붉은 점 3개가 돋아나 있었고 화끈거리는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동태전을 뒤집고 키친타올로 손목을 쓱 닦아낸 뒤 계속해서 전을 부쳤다. 그 식기세척기는 친정엄마가 반년 넘게 모은 돈으로 사준 것이었다. 그 이불 세트는 지수가 직접 현대백화점에 가서 고른 280만 원짜리였다. 결제할 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던 건 그 돈이 그녀의 석 달치 월급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우 역시 그녀를 위해 단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다. 창밖으로 한강변의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왔다. 꽉 닫히지 않은 주방 창문 틈새로 스며든 바람이 기름 냄새와 뒤엉키며
속을 뒤집어 놓는 역겨운 냄새로 변했다. 지수가 환풍기 스위치를 몇 번이나 꾹꾹 눌러보았지만 기계는 경련하듯 덜덜거리는 소리를 몇 번 내더니 이내 침묵해버렸다. 그녀는 손을 내렸다. 다시 전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10시 40분, 지수는 마침내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 올랐다. 그녀는 전동차 손잡이에 기댄 채 남은 제사 음식이 담긴 봉투를 들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싸준 것이었다. 며느리를 아껴서가 아니라 집에 더 받자 버리게 될 거라는 이유에서였다. 객실 안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었지만 지수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패딩 겉에 덧입은 얇은 바람막이 안쪽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친정엄마가 보낸 메시지였다. 지수야, 집에 몇 시쯤 도착하니? 엄마가 호박떡 쪄놨는데 와서 가져가렴. 지수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화면이 아래를 향하게 한 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었다. 지금 자판을 치면 손이 떨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전동차는 어두운 지하 터널을 빠르게 내달렸다. 창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간혹 하얀 가로등 불빛만이 스쳐 지나갔다. 지수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눈 밑에 짙게 깔린 다크서클, 쩍쩍 갈라진 입술. 그리고 자신조차 미처 깨닫지 못했던 표정. 오랫동안 분노를 목구멍 깊숙이 우겨넣다 못해 결국 체념으로 굳어져 버린 그런 무감각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31살이었다. 결혼 3년 차. 이 3년 동안 그녀가 만들어낸 제사 음식을 전부 쌓아 올린다면 아마 그녀의 키보다 높을 것이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녀는 인파에 떠밀리듯 내렸다. 출구 앞 편의점에서 얼음물 한 병을 사서 뚜껑을 열고 고개를 젖혀 벌컥벌컥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 속에서 터지듯 퍼졌다. 그 찌릿한 감각이 그녀의 정신을 아주 잠시나마 번쩍 들게 했다. 그녀는 봉투를 든 채 약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파트를 향해 걸어갔다. 마포구의 밤바람은 매서웠다. 패딩과 부츠 사이로 드러난 발목을 스치는 바람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얼음물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아파트 도어록이 삐릭하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집에 들어선 지수는 현관에서 슬리퍼로 갈아 신고 제사 음식이 든 봉투를 신발장 옆에 내려놓았다. 불은 켜지 않았다. 커튼 틈새로 새어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이윽고 수도꼭지를 틀고 두 손으로 모아 쥔 찬물에 얼굴을 파묻었다. 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세면대 도기에 떨어지며 타닥타닥 작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허리를 숙이고 세면대에 손을 짚은 채 그 물소리를 들으며 얕았던 호흡을 천천히 깊게 골랐다. 울지는 않았다. 울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 우는 법조차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허리를 편 그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화장실을 나와 주방으로 갔다. 봉투에 든 음식을 냉장고에 넣기 위해서였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내부 구조를 쓱 훑어보았다. 내일이나 모레쯤 시어머니 이 여사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 이 냉장고 문을 열 것이 뻔했다. 그리고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냉장고 꼴이 이게 뭐니? 김치는 여기, 남은 반찬은 저기. 살림을 어쩜 이렇게 못해. 그녀는 미리 김치통을 시어머니가 정해둔 위치에 옮겨 놓았다. 침실로 들어가 보니 민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기다렸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현관 도어록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이어서 신발 벗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마지막으로 민우가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에게서 옅은 술 냄새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향수 냄새가 났다. 그녀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다. 지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은 등을 돌린 채 누웠다. 그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다. 마치 완벽한 타인처럼.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와 천장에 가느다란 흰 선을 그렸다. 지수는 그 흰 선이 눈앞에서 흐릿한 빛번짐으로 변해 사라질 때까지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어느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다. 그날 지수는 일찍 퇴근했다. 회사 시스템 점검 때문에 부장님이 재택근무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과 한 봉지와 두부 한 모를 사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왔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방에 짐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으러 침실로 향했다. 민우의 스마트폰이 협탁 위에 놓여 있었다. 오늘 고객과 미팅이 있어 늦게 들어온다고 했던 참이었다. 그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 켜졌다가 이내 꺼졌다. 협탁을 지나치던 지수의 시야 끝에 그 화면이 걸렸다. 일부러 보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알림창의 글씨가 너무 커서 시선에 확 꽂혀버렸다. 스마트폰 화면에 독촉 메시지가 떠올랐다. 고객님의 대출이 47일 연체되었으니 즉시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협탁 곁에 서서 그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대략 10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폰을 집어들었다. 민우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로맨틱하다며 그가 직접 설정해 둔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잠금이 풀렸다. 그녀는 메시지함을 열었다. 독촉 문자는 한 통이 아니었다. 무려 27통이었다. 가장 오래된 문자는 7개월 전에 온 것이었다. 금액은 처음 본 순간 꼬박 3초 동안 멍하니 뇌 정지가 올 만큼 비현실적인 숫자였다. 3억 2천만 원. 그녀의 첫 번째 반응은 이건 사기일 거라는 현실 부정이었다. 두 번째 반응은 은행 앱에 들어가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었다. 민우는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이 스마트폰에 부부 공동 계좌 앱도 깔아두었었다. 지수는 앱을 열어 그 숫자들을, 이체 내역들을, 그리고 적요란에 적힌 메모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투자, 자금 융통, 친구, 상환. 그녀는 그 내역들을 하나씩 눌러가며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대략 40분 동안 화면만 들여다보았다. 창밖의 하늘이 서서히 어둑해졌다. 불은 켜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그 숫자들을 모조리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이 마포구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2억 8천만 원이었다. 결혼할 때 양가가 절반씩 보태 마련한 돈으로 계약자는 민우 명의로 되어 있었다. 전세 제도의 특성상 그 돈은 집주인에게 묶여 있다가 만기 때 돌려받는 것이지만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곳에 융통하면 큰일이 나는 돈이었다. 지수는 거래 내역에서 8개월 전의 이체 기록을 찾아냈다. 금액은 1억 5천만 원, 적요란에는 개인 채무 상환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다른 계좌로 송금된 내역도 찾았다. 5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빌년 반에 걸쳐 이체된 이 기록들의 적요란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민우의 통화 기록을 열었다. 유독 자주 등장하는 번호가 하나 있었다. 저장된 이름은 헬스장이었다. 지수는 그 번호를 검색창에 입력했다. 네이버 검색 결과가 떴다. 강남구의 어느 필라테스 스튜디오, 강사 김나리.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협탁 위에 자신이 집어들기 전과 완벽하게 똑같은 각도로 내려놓았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주방으로 가 냉장고에서 얼음물 한 병을 꺼냈다.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다. 얼음물이 위장 속에서 터져나갔다. 저번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위장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만큼 시려서 그녀는 허리를 한번 굽혔다가 다시 폈다. 얼음물을 냉장고에 도로 넣고 화장실로 가 세수를 했다. 평소 집에서 입던 편한 면옷으로 갈아입은 뒤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켜고 회사에 남은 업무를 원격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날 그녀의 업무 효율은 지난 3년을 통틀어 최고조에 달했다. 그 후 3주일 동안 지수는 쥐 죽은 듯 고요하게 지냈다. 너무나도 평온한 그녀의 모습에 민우가 이따금 고개를 들어 묘한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가 입을 떼기 전에 늘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내려놓고는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 3주 동안 그녀는 몇 가지 일을 처리했다. 첫째, 회사 컴퓨터의 시크릿 모드를 이용해 세 곳의 로펌 연락처를 알아냈고 최종적으로 강서구에서 평판이 좋은 여성 변호사를 선택했다. 일반 법률 상담을 예약하고 상담료 10만 원을 결제했다. 결제는 결혼 전부터 쓰던 그녀 명의의 카드로 했다. 둘째, 인터넷으로 소형 녹음기를 주문했다. 택배는 집이 아닌 회사로 받았다.
셋째, 은행에 방문해 개인 재무 설계라는 명목으로 부부 명의로 된 모든 공동 계좌의 상태를 몰래 조회했다. 그리고 결혼 전 자신이 모아둔 개인 예금 내역을 따로 분류해 표시해 두었다. 그 혼전 예금은 그녀가 직장 생활 7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고 그중 일부는 결혼 전 민우의 창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8천만 원이었다. 그 돈은 당시 차용증까지 써서 친정엄마 집에 있는 봉투 안에 고이 보관해 두었으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다. 넷째, 집 안 곳곳에 그 녹음기를 무심한 듯 숨겨두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주방 양념통 선반 뒤에, 어느 날은 거실 책장 틈새에, 어느 날은 침실 협탁 서랍을 아주 살짝만 열어둔 채 그 안에 그녀는 3일에 한 번씩 회사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이어폰을 꽂고 녹음된 내용을 전부 들었다. 쓸모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결정적인 증거들은 따로 추출해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했다. 그 계정은 대학 시절에 만들어 민우는 존재조차 모르는 이메일 주소로 연동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독할 정도로 인내심이 강해졌다. 그 기간 동안 시어머니 이 여사가 2번 찾아왔다. 한 번은 시아버지 건강검진 결과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비상용 감기약을 가지러 왔다는 핑계였고 또 한 번은 이 근처 지나는 길에 들렀다는 이유였다. 2번 모두 비밀번호를 직접 치고 들어왔다. 지수는 2번 다 집에 있었고 군말 없이 물을 내왔으며 소파에 다소곳이 앉아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경청했다. 2번째 방문 때 냉장고를 점검하던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김치 어디서 샀니? 맛이 영 이상하네. 내가 담근 게 아니잖아. 마트에서 샀어요, 어머니. 마트 김치가 어떻게 집에서 담근 거랑 같겠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난달에 김장하러 오라고 했더니 회사 일 바쁘다고 쏙 빠지더니 아무리 바빠도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다. 이 집 김치를 언제까지 마트에서 사다 먹을 작정이니? 네, 어머니. 다음번 휴가 내면 꼭 가서 도울게요. 시어머니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믿지는 장사를 한 물건에 견적을 내는 듯한 눈빛이었다. 너희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찻잔을 쥐고 있던 지수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도자기 찻잔의 표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생각 중이에요, 어머니. 생각은 무슨, 결혼한 지가 3년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반음 올라갔다. 너희 아파트 최 부인 좀 봐라. 결혼 첫 해에 바로 애 가져서 지금 유치원 다니잖니? 이 나이 때 안 낳으면 나중엔 더 힘들다. 너 혹시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니? 문제 없어요. 그럼 민우 쪽에 문제가 있는 거냐? 둘 다 문제 없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또다시 콧바람을 섞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 특유의 혐오감과 자기 연민이 적절히 뒤섞인 자기적인 한숨이었다.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자빠졌는지 알 수가 없네. 지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실 뿐 대꾸하지 않았다. 그 시각 거실 책장 틈새에 숨겨진 녹음기는 작은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모은 녹음 파일은 총 11개였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7번째 파일이었다. 어느 금요일 늦은 밤, 민우는 아내가 잠든 줄 알고 거실에 나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를 한껏 낮췄지만 녹음기의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다. 내가 말했잖아. 다음 달에 꼭 해결한다고. 지금 여기로 전화하지 마. 내 와이프는 몰라. 내가 알아서 해나리야. 이러지 마. 나도 지금 힘들어. 그 계좌는 못 건드려. 우리 엄마 명의란 말이야. 그리고 9번째 파일. 토요일 아침, 지수가 일부러 아침을 사오겠다며 집을 나서고는 현관 밖에서 20분 동안 서성이다 들어왔을 때 녹음된 것이었다. 파일에서는 영상통화 특유의 연결음이 들렸고 이어 아주 콧소리가 섞인 친밀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우의 목소리도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혀 짧은 소리가 섞인 비굴할 정도로 다정한 톤으로 변해 있었다. 그 가방, 사람 보내서 찾아오라고 했어. 다음 주에 줄게. 응. 그 브랜드 맞아. 회사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이어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한 지수는 스마트폰 화면 밝기를 최하로 낮추고 메모장에 숫자 하나를 적어 넣었다. 1,200만 원. 그녀가 추적해낸 특정 계좌로 송금된 마지막 금액이었다. 변호사와의 3차례 미팅 끝에 내린 결론은 그 계좌의 명의자가 김나리라는 것이었다.
오지혜 변호사는 40 초반의 나이에 깔끔하게 묶은 로우 포니테일 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투는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 같았다. 군더더기 없이 예리했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없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들, 오 변호사가 지수가 가져온 출력물들을 훑어보며 말했다. 은행 거래 내역 캡처본, 녹음 파일, 그리고 예전 그 차용증. 이혼 소송으로 간다면 이 정도면 충분하고 승소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소송은 안 합니다. 지수가 말했다. 오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빨리 끝내고 싶어요. 지수가 덧붙였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 진흙탕에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챙겨야 할 몫은 확실히 챙기면서요. 오 변호사는 서류를 덮고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2번 두드렸다. 재산 분할 포기라고 하셨죠. 왜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위자료를 단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뜻이겠죠? 상대방은 의뢰인께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물러난다고 생각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오 변호사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끌어올렸다. 웃음이라기엔 부족했지만 그렇다고 찌푸린 표정도 아니었다. 그 차용증 말입니다. 그녀가 다시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다. 8천만 원 혼전에 빌려준 돈이고 남편분의 자필 서명, 날짜, 금액이 명시되어 있죠. 법적으로 이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 분할과는 무관한 독립된 채무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의뢰인께서 개인 채권자 자격으로 남편분 명의의 자산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남편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시어머니 명의의 그 부동산까지 포함해서요. 지수의 무릎 위에 놓인 손가락이 움찔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남편분 대출의 연대보증을 서셨죠. 네. 그 대출이 창업 자금 명목이었고 8천만 원 중 일부는 은행을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주채무자는 남편분이고 시어머니가 연대보증을 서신 구조죠. 오 변호사가 그 차용증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의뢰인께서 사적으로 빌려주신 금액까지 병합해서 계산하면 채권자 자격으로 법원에 남편 명의 및 연대보증인 명의의 자산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가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그 노원구 아파트는 압류 딱지가 붙게 됩니다. 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경매가 끝나기 전까지는 매매도 명예 이전도 불가능해지죠. 지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차용증을 내려다보았다. 세월의 흔적 탓에 모서리가 약간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글씨를 쓸 때 손목에 힘을 꽉 주는 민우 특유의 굵고 깊은 필체였다. 좋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하시죠. 이혼 선언은 시댁에서 이루어졌다. 지수가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부른 것이었다. 어느 평범한 일요일,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 가족끼리 밥이나 먹자 의논할 일이 있다고 했다. 지수와 민우가 지하철을 타고 시댁에 도착하자 밥상머리에서 시어머니가 꺼낸 의논할 일이란 마포구 아파트를 처분하고 노원구로 들어와 살라는 것이었다. 그래야 서로 챙겨주기 편하지 않겠니? 그러더니 화제는 자연스럽게 예단으로 넘어갔다. 시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았다. 지난달 친척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그 집며느리가 해온 예단 목록에 300만 원짜리 이불 세트가 있었다는 둥, 너도 남들 하는 것 좀 보고 배워라 라는 둥 레퍼토리가 이어졌다. 시아버지 박재수는 묵묵히 국만 떠먹고 있었다. 민우 역시 아무 말 없이 밥만 입에 쑤셔 넣고 있었다. 지수는 그 봉투를 그리고 쉴 새 없이 달싹이는 시어머니의 입술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이 허공을 떠돌다 식탁 위로, 반찬 그릇들 사이로 툭툭 떨어져 내리는 것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시어머니의 일장 연설이 한 달락 끝날 때까지 그녀는 기다렸다. 어머니,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식탁 위를 채우던 소음이 일순간 멎었다. 시아버지의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쨍하는 가벼운 소리를 냈다. 민우의 젓가락은 허공에 멈춰섰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아주 짧게 굳어졌다가 이내 맹렬한 분노로 일그러졌다.
오랫동안 장전해 두었으나 쏠 기회가 없었던 분노를 마침내 터뜨리는 듯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평온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 후로 2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온갖 폭언을 쏟아냈다. 지수의 기억에 남은 말은 많지 않았지만 몇 마디는 뇌리에 똑똑히 박혔다. 내까짓 게 뭔데? 우리 집에서 나가면 내가 뭐라도 될 줄 아냐? 결혼 3년 동안 내 아들이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내가 해온 게 뭐 있다고. 쥐뿔도 없는 게. 은혜도 모르는 냉혈한 같은 년. 지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기다렸다. 말대꾸하지 않았다. 변명하지도 않았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시어머니가 준비한 모든 레퍼토리를 소진할 때까지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숨이 차서 헉헉거리며 말을 멈췄을 때 지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재산 분할은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뚝 멎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수가 말을 이었다. 그저 최대한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제야 민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수에게는 너무나 낯선 안도감이 잔뜩 묻어나 있었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시어머니의 분노는 그 순간 다른 무언가로 변질되었다. 그것은 명백한 승리감이었지만 그녀는 짐짓 미간을 찌푸리며 그 속내를 감추려 애썼다. 그럼 너 정말 빈손으로 나가겠다는 거냐? 네, 지수가 대답했다. 빈손으로 나가겠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다. 서류를 접수하던 날, 민우는 짙은 남색 재킷을 입고 머리에 왁스까지 깔끔하게 바른 모습이었다. 시어머니도 동행했다. 그녀는 민우 옆에 앉아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새 것이었다. 지수는 단번에 그 브랜드를 알아봤다. 지수는 혼자였다. 변호사가 합의서의 조항을 하나하나 짚어주었다. 재산 분할란은 텅 비어 있었고 지수는 그곳에 직접 포기라고 적어 넣은 뒤 서명했다.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 얄팍한 만족감 덕분인지 그녀의 얼굴 주름마저 약간 펴진 듯 보였다. 앞으로 알아서 잘 살아라. 변호사 사무실 문을 나서며 시어머니가 지수에게 이죽거렸다. 혼자 몸에 애도 없고 나이도 적은 게 아니니. 어머니, 지수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어조는 여전히 평온했다. 앞으로 제가 어머니라고 부를 일은 없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확 변했다. 그럼 뭐라고 부를 건데? 뭐든 상관없죠. 지수가 말했다. 어머니만 아니면요. 그녀는 몸을 돌려 도로변에 정차된 택시를 향해 걸어갔다. 택시에 올라타 문을 닫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 선 시어머니와 민우가 보였다. 시어머니가 무언가 말하자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택시가 출발했다. 지수는 좌석 등받이에 기대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오 변호사와의 채팅창을 열고 메시지를 보냈다. 서명 끝났습니다. 오 변호사의 답장은 금방 왔다. 확인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오늘 오후에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지수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거리를 바라보았다. 길가의 은행나무 잎들은 이미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가을 햇살이 그 잎사귀들을 투명하게 비추어 마치 야은 금박 조각들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아주 고요한 피로감을 느꼈을 뿐이다.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한 자세로 버티고 있다가 마침내 어깨를 늘어뜨렸을 때 밀려오는 그런 종류의 피곤함이었다. 택시가 교차로에서 빨간 뿔에 걸려 정차해 있을 때 옆으로 폐지 줍는 할머니 한 분이 손수레를 끌고 지나갔다. 손수레에는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할머니는 허리가 굽은 채 아주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응시했다. 초록불이 켜지고 택시가 다시 출발하여 룸미러 속에서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혼 후 첫 달, 지수는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다. 마포구의 낡은 빌라 4층이었고 엘리베이터는 없었지만 남향으로 난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 이사할 때 짐은 단출했다. 캐리어 2개와 종이상자 하나가 전부였고
그 안에는 주로 책과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들만 들어 있었다. 결혼하고 나서 산 가구들, 고장 났다가 고친 그 식기세척기, 소파, 반찬 그릇들은 단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가져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보기에 그 물건들에는 지난 3년치의 찌든 기름 냄새와 결코 가져오고 싶지 않은 불쾌한 냄새가 잔뜩 배어 있었다. 그녀는 새 원룸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새 매트리스 하나, 하얀 침구 세트, 소형 냉장고, 그리고 인덕션 하나를 샀다. 이사한 첫날 밤, 그녀는 컵라면 하나를 끓여 창가에 앉아 먹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고 저 멀리 한강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라면을 다 먹은 뒤 설거지를 마치고 새 매트리스 위에 누웠다. 방 안은 고요했다. 민우가 돌아올 때 나던 발소리도, 도어록의 삐릭하는 소리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주방에서 덜덜거리던 고장난 환풍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밖에서 이따금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와 냉장고 압축기가 돌아가는 미세한 웅웅 소리뿐이었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이 완벽한 고요 속에서 그녀는 지난 3년을 통틀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 전화를 받은 것은 이혼한 지 32일째 되던 날이었다. 화요일이었고 지수가 막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와 앉았을 때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윤지수.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 익숙하게 듣던 그 일상적이고 오만방자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다. 마치 팽팽한 천이 한가운데서부터 북 찢어지며 거칠게 올이 풀려나가는 듯한 소리였다. 너 지금 당장 1억 원 보내. 민우가 병원에 있어 수술해야 한다고.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년아. 지수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떼고 그 낯선 번호를 꼬박 3초 동안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귀에 가져다 대고 그 악다구니가 잠시 멈추기를 기다렸다. 아주머니, 그녀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수화기 너머에서 대략 2초간 정적이 흘렀다. 너 지금 뭐라고? 누구신지 잘 모르겠네요. 지수가 말을 이었다. 길을 묻는 낯선 사람에게 설명하듯 나긋나긋한 투였다.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 번호 다시 확인해 보시죠.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스마트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컴퓨터를 켜서 방금 회의에서 기록한 요점들을 문서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징 하고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징 연달아 진동이 울렸다.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진동이 멈춘 뒤에야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얼음물 한 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다. 얼음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아주 차갑고 아주 평온하게.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업무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사람을 시켜 뒷조사를 했다. 걱정돼서가 아니었다. 상황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기 때문이다. 예전 어둠 속에서 은행 거래 내역을 파헤쳤던 것처럼 그녀는 모든 숫자와 세세한 내막을 낱낱이 알아야만 자신의 두 발이 허공이 아닌 단단한 땅을 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가 의뢰한 사설탐정 진병철은 오 변호사가 소개해준 인물로 이 바닥에서만 20년을 구른 베테랑이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전보를 치듯 간결했다. 사흘 뒤 진병철에게서 보고서가 날아왔다. 지수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켜놓고 그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다. 그 가상화폐 거래소는 2달 전에 완전히 상장 폐지되며 붕괴했다. 민우가 투자한 금액은 지수가 거래 내역에서 확인했던 1억 5천만 원에 그 후로 계속 물타기 한 금액까지 합쳐 대략 2억 1천만 원이었다. 그 돈은 전부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는 김나리를 찾아갔다. 하지만 김나리는 거래소가 붕괴하기 2주 전 자기 명의 계좌에 돈을 모조리 인출하고 필라테스 스튜디오도 폐업 처리한 뒤 휴대폰마저 정지시키고 서울을 뜬 상태였다. 진병철의 보고서에 따르면 출입국 기록상 그녀는 거래소 붕괴 13일 전에 관광비자로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으며 현재는 행방불명이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은 민우는 차를 몰고 김나리가 남긴 마지막 주소지인 강남구의 어느 오피스텔로 쫓아갔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빈 방이었다. 그가 넋이 나간 채 돌아오던 길, 어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양쪽 다리 복합 분쇄 골절.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수술비, 향후 재활 치료비, 상대방 트럭 운전사에 대한 합의금까지 모두 합치면 최소 1억 2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견적이 나왔다. 지수는 보고서를 다 읽고 남은 커피를 비운 뒤 대략 5분 정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서울의 오후 햇살이 몹시도 강렬해서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교복을 입은 학생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창밖을 지나갔다. 바구니에는 축구공이 담겨 있었고 바퀴가 바닥에 자잘한 자갈들을 지식이며 자박자박 가벼운 소리를 냈다. 지수는 그 학생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시선으로 좇았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에서 보고서 파일을 영구 삭제하고 커피값을 계산한 뒤 회사로 복귀했다. 그 사건이 터진 것은 어느 목요일 오전 10시 20분이었다. 지수가 제자리에서 계약서 검토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 김은혜 대리가 갑자기 묘한 표정으로 그녀의 어깨를 톡톡 쳤다. 지수 씨, 잠깐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로비 쪽에 김 대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수도 그 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회사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홀을 타고 올라와 반쯤 열린 유리문 틈을 비집고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전화를 받던 모든 직원들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시어머니 이 여사의 목소리였다. 윤지수, 너 당장 튀어나와. 당장 안 나와. 부부의 연이 얼만데 이 짐승만도 못한 년아. 내 아들이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단돈 10원 한 장 안 보태? 내가 그러고도 사람 년이냐?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챙겨 넣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 쪽을 기웃거렸으며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10중 8구 동영상을 찍고 있을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오늘은 진회색 재킷에 검은색 슬랙스를 맞춰 입은 차림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재킷깃을 반듯하게 매무새를 다듬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로비 인포메이션 데스크 옆에 시어머니 이 여사가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겉옷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않은 꼴이었다. 손에는 그 가방, 지난번 그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지만 쥐고 있는 모양새가 달랐다. 오늘은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그 가방에 의지해 간신히 서 있는 힘을 지탱하려는 것처럼. 인포메이션 데스크의 직원 2명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었고 경비원이 다가와 시어머니 곁에 섰지만 섣불리 제지하지는 못한 채 서 있기만 했다. 로비 대기석 소파에 앉아있던 방문객 몇 명도 흥미진진한 눈으로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오는 지수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곧바로 달려들며 목청을 더 높였다. 드디어 기어 나오셨네. 너희. 이 여사님 이 지수가 불렀다. 시어머니가 멈칫했다. 그 호칭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기서 여사님과 확인하고 넘어갈 게 좀 있어서요. 지수가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넓은 로비 안에서 토시 하나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클라우드에서 골라낸 7번째 파일과 9번째 파일의 핵심 부분만 이어붙여 만든 총 4분 27초짜리 편집본이었다. 그녀는 볼륨을 최대로 높인 스마트폰을 인포메이션 데스크 위에 올려두었다. 로비에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민우의 목소리였다. 잔뜩 낮춘, 비굴하게 알랑거리는 그 여자에게 속삭이던 바로 그 말투. 이어서 문제의 그 대사가 흘러나왔다. 그 계좌는 못 건드려. 우리 엄마 명의란 말이야. 그리고 그 명품 가방의 이름과 가격이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은행 거래 내역을 읽어주는 기계음이 이어졌다. 통화 녹음은 아니었지만 지수가 거래 내역 캡처본을 텍스트 음성 변환 프로그램으로 돌려 만든 파일이었다. 딱딱한 기계음이었으나 숫자는 명백한 진실이었다. 1억 5천만 원의 이체 기록, 김나리의 계좌로 송금된 돈, 한 푼 한 푼의 날짜와 금액이 기계음을 타고 낱낱이 낭독되었다.
로비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동작을 멈추면서 만들어진 기괴할 정도의 정막이었다. 그 4분 27초 동안 시어머니의 안색은 몇 번이나 요동쳤다. 분노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지수조차 정확히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무너짐으로. 그것은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견고한 성벽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쩍쩍 갈라지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도한 자의 표정이었다. 녹음이 끝났다. 로비에는 여전히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다. 이 파일들은 지수가 스마트폰을 집어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제가 혼인 기간 동안 수집한 박민우 씨의 전세 보증금 횡령, 부부 공동 재산 은닉, 그리고 외도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했다. 이 여사님, 저는 그 어떤 의료비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다.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제 변호사에게 연락하시죠. 순간 시어머니가 앞으로 훅 다가서며 지수의 머리채를 향해 손을 뻗었다. 지수가 재빨리 몸을 피하자 그 손은 허공을 갈랐고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던 시어머니를 경비원이 황급히 부축했다. 지수는 허공을 맴돌던 그 손을 한 번, 그리고 경비원을 한 번 번갈아 쳐다보았다. 경찰 좀 불러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겠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악을 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대기석 소파에 주저앉은 그녀는 무릎 위에 그 명품 가방을 올려놓고 두 손을 가방 위에 얹은 채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다. 손등에 푸른 핏줄이 툭 붉어져 있었다. 지수도 잘 아는 손이었다. 명절마다 산더미 같은 전 쟁반을 날아 나르던 손, 빳빳한 예단 봉투를 밥상 너머로 밀어붙이던 바로 그 손. 하지만 지금 그 손은 그저 가방 위에 얹어 있을 뿐 아무런 힘도 없었다. 지수는 경찰 조서를 작성하고 접근 금지 신청서에 서명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어머니 앞을 지나칠 때 그녀는 아주 잠깐 걸음을 멈췄다. 딱 한 번, 1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찰나였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다는 소식은 시어머니가 민우에게 전했고 병상에 누워있던 민우는 간호사에게 빌린 스마트폰으로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장문의 메시지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분노와 원망뿐이었지만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다. 엄마 집 압류당했어. 너 알고 있었어? 지수는 알고 있었다.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 강제집행 신청서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던 날 오후에 바로 접수되었다. 법원의 처리 속도가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결국 3주 뒤 노원구 아파트 현관문에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이 나붙었다. 빨간색 딱지였고 법원의 직인이 찍혀 있었으며 글씨체는 몹시도 엄숙했다. 시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파트를 금매로 넘겨 민우의 수술비를 댈 작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이미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중개업자가 그 압류 딱지를 가리키자 시어머니는 중개업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중에 중개업소 직원이 전하길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은 채 그저 넋이 나간 듯 서 있었다고 했다. 마치 걷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지수는 진병철을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진병철의 말투는 늘 그렇듯 오늘 날씨를 보고하듯 건조했다. 지수 역시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메시지에 확인했습니다 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을 뿐이다. 그러고는 오 변호사의 채팅창을 열어 물었다. 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 변호사의 답장이 왔다. 법원에서 접수했습니다. 감정가의 70% 선에서 첫 입찰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 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면 대략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를 회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수는 그 숫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8천만 원이 그녀가 그 돈을 빌려주었을 때 그것은 그녀가 직장 생활 7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었다. 친정엄마가 정말 괜찮겠니? 라고 물었을 때 괜찮아 라고 대답했던 그 순간이었고 은행 창구에서 이체 전표를 작성할 때 펜초기 종이 위를 긁고 지나가던 그 묵직한 감각이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건 고작 70% 남짓이었다. 나머지 30%는 그렇게 허공으로 증발해버렸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붉은 차트 속으로 김나리라는 여자의 태국행 비행기 티켓값으로, 그리고 그녀는 평생 실물조차 볼 일 없는 그놈의 명품 가방값으로.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가 사골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이라서가 아니었다. 며칠 전 사둔 핏물 뺀 사골이 냉장고에 방치되어 있었고 오늘 끓이지 않으면 상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찬물에 사골을 넣고 불을 켰다. 물이 끓어오르자 불순물을 걷어내고 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덮고 뭉근하게 우려냈다. 사골국은 꼬박 3시간을 고아야 뽀얀 국물이 우러난다. 그녀는 주방 보조 의자에 걸터앉아 냄비에서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냄비 뚜껑 틈새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바라보았다. 수증기가 좁은 주방 공기 중으로 흩어지며 창유리를 약간 뿌옇게 만들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창유리에는 주방 불빛과 의자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그녀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러고는 시선을 거두어 다시 냄비를 바라보았다. 그 아파트가 헐갑에 낙찰된 후 민우의 재활치료비는 완전히 끊겨버렸다. 응급수술은 병원 측의 배려로 어찌어찌 치렀지만 향후 이어질 골격재건 수술과 재활훈련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다. 한 번에 끝날 돈이 아니라 매달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쏟아부어야 하는 금액이었다. 결국 그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퇴원해 경기도 외곽의 장기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에서 시외버스로 꼬박 2시간을 달려야 닿는 곳이었다. 진병철이 마지막으로 보내온 보고서에는 그 요양병원의 전경사진이 한 장 첨부되어 있었다. 칙칙한 잿빛의 4층 건물, 입구에 덩그러니 서 있는 앙상한 고목, 그리고 칠이 벗겨진 간판이 매달린 녹슨 철문. 지수는 그 사진을 보고도 아무런 감상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보고서를 삭제하고 진병철에게 마지막 잔금을 송금한 뒤 메시지를 보냈다. 의뢰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철의 답장은 짧았다. 네. 노원구 아파트는 결국 감정가의 68%라는 헐값에 낙찰되었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 지수는 6,3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 돈이 들어온 날 그녀는 어떤 축하 파티도 열지 않았고 물건 하나 사지 않았다. 그저 5천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고 나머지 1,300만 원만 생활비 명목으로 수시입출금 통장에 남겨두었을 뿐이다. 아파트가 넘어간 뒤 시어머니 이 여사와 민우는 노원구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으로 쫓겨나듯 이사했다. 진병철이 사건을 종결하며 마지막으로 전해준 정보였다. 보증금 없이 월세 35만 원짜리 북향방이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목뿐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몇 초 뒤 그녀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남동의 새 아파트는 이혼 후 넉 달째 되던 달에 입주했다. 자가는 아니고 전세였다. 회수한 돈의 일부와 그녀가 그동안 알뜰하게 모아둔 돈을 영끌해서 마련한 보증금이었다. 12층 남향이었고 작지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가 딸려 있었다. 이사하던 날 그녀는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가을바람이 온 집안을 훑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포장이사도 부르지 않았다. 용달차 한 대만 불러서 처음 가져왔던 캐리어 2개와 종이상자 하나, 그리고 그동안 새로 산 물건들만 단출하게 옮겼다. 이케아에서 산 하얀색 책상과 의자, 심플한 침대 프레임. 매트리스는 새로 샀다. 이 집안의 모든 물건이 그러하듯 이전의 퀴퀴한 냄새 따위는 전혀 배어있지 않은 완전한 새것이었다. 커튼은 직접 치수를 재서 동대문 원단시장에서 천을 떼어왔다. 유튜브 튜토리얼을 보며 이틀 밤에 걸쳐 직접 재단하고 재봉틀을 돌려 완성한 뒤 창가에 달았다. 밤을 새우지도 않았고 매일 조금씩 여유롭게 작업했다. 커튼을 다 달았던 그날 해 진력, 붉게 물든 노을빛이 한강을 오렌지색으로 물들였다. 그 빛이 발코니를 넘어와 그녀가 새로 산 하얀 책상 위에, 하얀 침구 위에 내려앉았다. 방 안 전체가 마치 방금 씻어낸 귤껍질처럼 옅고 싱그러운 빛으로 물들었다. 지수는 방 한가운데 서서 그 빛을 한참 동안 음미했다.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그녀는 주방으로 가 인덕션 코드를 꽂고 물을 끓여 차를 한 잔 우려냈다. 찻잔을 들고 다시 발코니로 나온 그녀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차를 마셨다. 차는 따뜻했고
두툼한 도자기 찻잔은 손안에 기분 좋은 온기를 전해주었다. 그녀는 노을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한강의 조명들이 켜져 수면 위로 금가루를 흩뿌린 듯 반짝일 때까지 그곳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발코니 유리문을 닫고 저녁 준비를 하러 주방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메뉴는 미역국이었다. 생일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먹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새로 산 아담한 식탁에 혼자 앉아 미역국을 떠먹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저 멀리 한강의 불빛과 가까운 가로등 불빛이 한데 어우러져 누군가 밤하늘의 별들을 모조리 땅으로 끌어내린 것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바지락을 듬뿍 넣고 참기름으로 달달 볶다가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춘 미역국은 기가 막히게 시원했다. 그녀는 국물을 남김없이 비우고 설거지를 하고 주방 싱크대를 물기 하나 없이 닦아낸 뒤 샤워를 하고 새 매트리스 위에 누웠다. 방 안은 고요했다. 냉장고 압축기가 돌아가는 미세한 웅웅 소리와 저 멀리서 이따금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전부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잠들기 직전 머릿속에 떠오른 마지막 생각은 민우도, 시어머니도, 떼인 돈도, 경매로 넘어간 그 아파트도 아니었다. 그것은 방금 먹은 미역국의 맛이었다. 개운하고 고소한 참기름 향이 감돌던 그 맛. 그녀는 그 기분 좋은 맛을 입안에 맴돌게 한 채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 비는 어느 금요일 퇴근길에 쏟아졌다. 서울의 가을비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오후까지만 해도 화창하던 하늘이 해 진력이 되자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후두둑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가랑비가 아니었다. 빗방울 하나하나에 제법 무게감이 실려 우산 위로 투도독투독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그런 비였다. 지수는 오늘 차를 끌고 출근했다. 이혼 후 5달째 되던 날 장만한 차였다. 새 차는 아니었다. 연식 4년 차의 흰색 소형 SUV 중고차였지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엔진 소리도 부드러웠고 실내에서 퀴퀴한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 우산을 접어 뒷좌석에 던져두고 시동을 걸고 와이퍼를 작동시킨 뒤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퇴근 시간이라 도로는 꽉 막혀 있었다.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고 차량 흐름에 맞춰 느긋하게 운전하며 음악을 틀었다. 요즘 즐겨 듣는 잔잔한 여성 보컬의 발라드 곡이었다. 가사는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멜로디가 퍽 안정감을 주었다. 차가 노원구 쪽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려 멈춰 섰을 때 그녀는 그 사람을 보았다. 길가 어느 마트 앞 처마 밑에 한 노인이 허리를 잔뜩 굽힌 채 빗속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다. 널브러진 박스들을 주워 모아 반듯하게 쌓아 올리고 노끈으로 단단히 동여매어 손수레에 싣는 중이었다. 굽은 등 위로 처마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어깨를 적시고 있었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줍고 쌓고 묶는 행동을 반복했다. 시어머니 이 여사의 뒷모습이었다. 얼굴을 봐서 안 것이 아니었다. 그 특유의 자세,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노끈으로 야무지게 묶어내는 그 손놀림 때문이었다. 시댁에서 수백 번도 넘게 보았던 바로 그 동작. 옛날에는 김장 배추 다듬고 남은 쓰레기를 묶었고 명절 제사 음식 포장 상자를 묶었으며 연말 대청소 때 버릴 헌 잡지들을 묶어내던 그 손길이었다. 지금 묶고 있는 것은 젖은 폐지 조각들이었다. 운전대를 쥐고 있던 지수의 손이 멈칫했다. 앞차가 출발했지만 그녀의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뒷차가 빵하고 짧게 경적을 울렸다. 그녀는 길가에서 시선을 거두어 정면을 응시하고는 지그시 엑셀을 밟아 앞차와의 간격을 좁혔다. 그녀는 열려있던 창문을 끝까지 올려 닫았다. 빗소리는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차 안에는 잔잔한 발라드 선율만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다. 교차로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그녀는 운전대를 꺾어 한남동 방향으로 진입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를 세우지도 않았다. 창문을 내리지도 않았다. 단 한 번의 동정 어린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와이퍼가 앞유리를 부지런히 오가며 빗방울을 말끔히 닦아낸 덕분에 그녀의 시야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선명했다. 그녀는 그 선명한 시야를 유지한 채 집을 향해 달렸다. 아침에 출근할 때 깜빡 잊고 끄지 않은 한남동 아파트 발코니의 조명이 지금쯤 12층 허공에서 이 비 오는 저녁을 밝히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작고 따스한 불빛처럼. 그녀는 엑셀을 조금 더 깊게 밟아 속도를 높였다.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고 곡은 어느덧 마지막 후렴구에 접어들었다. 여성 보컬의 목소리는 아주 맑았다. 마치 무언가를 깨끗하게 빨아 햇볕에 바짝 말려놓은 것처럼 상쾌하고 보송보송한 느낌이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가을비가 계속해서 쏟아지며 도시의 불빛들을 흐릿한 빛번짐으로 흩어놓고 있었다. 지수는 차를 몰고 그 빛의 궤적을 뚫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